잠들기 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 3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봄을 기다리는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까지 아무도 풀지 못한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작은 새 한 마리가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혹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전부였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편안하게 누우셔서 목소리만 따라오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옛날에 깊고 높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봉화골이라고 했는데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아늑하고도 외딴 곳이었어요. 봄이 되면 산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고 여름이면 나무 그늘이 서늘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울긋불긋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어귀엔 수백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쉬어가곤 했어요. 그러나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질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세상 다른 곳은 꽃이 피고 새가 날아오고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맨발로 뛰어놀 때가 되어도 봉화골에서만큼은 유독 겨울이 길었습니다. 눈이 이미 녹은 것 같다가도 밤새 서리가 내리고 꽃망울이 맺히는가 싶으면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을 어른들은 서로 마주치면 이렇게 말했어요. 산신령이 노하셨어. 우리 마을을 벌 주시는 게야. 하지만 무슨 이유로 산신령이 노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왔고 아이들도 그렇게 배웠고 할머니들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니 봄이 늦게 오는 것도 겨울이 길게 머무는 것도 그냥 봉화골의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을 한쪽 끝 산기슭 바짝 붙은 낡은 초가집에 애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애순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허리가 굽지 않았어요. 눈이 깊고 맑았고 웃음소리가 구수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았는데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외롭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뜰을 쓸었고 오래된 우물에서 물을 길러 화분에 주었고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할머니 집에 들렸어요. 할머니, 오늘 반찬 좀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나도 된장찌개 끓였는데 먹고 가. 그렇게 오가며 정을 쌓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다녀오면 왠지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할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 편안해진다는 거였어요.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화골 전체에 겨울이 머물러 있어도 애순 할머니 집 뜰만큼은 조금 달랐어요. 땅이 다른 집보다 일찍 풀렸고 할머니가 심어둔 화분엔 다른 집보다 일찍이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길었어요. 눈은 3번이나 내렸고 바람은 칼처럼 매서웠습니다. 2월이 다 돼가도록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애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뜰로 나왔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뜰에는 지난밤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어요. 처마 밑부터 시작해서 장독대 앞 그리고 구석으로 이어지는 순서였습니다. 슥슥.
그런데 장독대 옆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의 발이 멈췄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눈 위에 점처럼 떨어진 새였습니다. 회색빛 깃털에 부리는 노르스름하고 한쪽 날개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니 새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며 할머니를 바라보는데 그 눈이 어찌나 까맣고 또렷하던지요. 할머니는 한참 그 눈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새를 조심조심 받쳐들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노, 이 작은 게. 할머니는 새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선 방 한구석에 있던 낡은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바구니 안에 솜조각을 깔고 그 위에 낡은 헝겊을 한 겹 더 올렸어요. 새가 차갑지 않도록, 딱딱하지 않도록. 그러고 나서 새를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받쳐 그 안에 눕혔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종지 떠다 작은 화로 옆에 올려두었어요. 물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헝겊 조각을 그 물에 적셨습니다. 물기를 살짝 짜낸 뒤 새의 깃털을 아주 살살 닦아주었어요. 눈 주위의 먼지, 부리 옆에 얼룩, 가슴팍에 묻은 흙, 이것들을 닦을 때마다 새는 조그맣게 몸을 떨었지만 도망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추운 거였어요. 날개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꺾인 부분을 손가락으로 아주 가만히 짚어보았어요. 할머니는 광목천을 아주 가늘게 찢었어요. 그 가는 천으로 날개를 살살 감아주었습니다. 너무 조이면 안 되고 너무 느슨하면 의미가 없고 오래 살아온 손의 기억으로 딱 알맞게 감았습니다. 아프지? 아파도 참아야 한다. 살려면 참아야 해. 새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눈을 깜빡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이 여전히 까맣고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을 내려다보면서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이 녀석 살고 싶었구나. 그날 저녁 이웃집 옥분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뭐 드실 거 없나 해서요. 옥분이는 할머니보다 20살은 어린 아주머니였는데 마을에서 제일 수다스럽고 제일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꼭 이웃집에 나눠줬고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들어와요. 옥분이가 방 안에 들어서다가 바구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게 뭐예요? 새예요?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데려왔어. 옥분이는 바구니 옆에 쪼그려 앉아 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작아. 날개가 저렇게 됐네요. 살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해봐야지 뭐. 할머니도 참 별거를 다 데려오신다니까. 하면서도 옥분이는 안쓰러운 눈으로 새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기장 좀 가져올게요. 모이로 쓰시게요. 잠깐만요. 그러고 나갔다가 조금 뒤에 기장 한 줌과 좁쌀 한 줌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걸로 조금씩 주세요. 부리가 작으니까 너무 큰 건 못 먹을 거예요. 그쵸? 고맙다 옥분아. 에이 별거 아닌걸요. 그나저나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새를 내려다보다가 웃었어요. 이름은 무슨, 낳으면 가야지. 옥분이는 그 말에 뭔가 아쉬운 듯 입을 삐죽였지만 그냥 웃고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엔 촌장 만드기가 지나가다 들여보았습니다. 애순할멈, 새를 키우는 거요?
응, 다친 게 있어서 좀 살려놓으려고. 만덕이는 새를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쓸데없이 그냥 잡아 드시지.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것도 귀한디. 새 살린다 뭐가 달라져? 할머니는 딱히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만덕이는 그 웃음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지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헛기침만 한두 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어요. 새의 날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구니 안에 꼼짝 않고 누워있던 새가 닷새쯤 되었을 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열흘이 됐을 땐 바구니 안에서 혼자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바구니 가장자리에 올라앉아서 방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손가락을 요렇게 내밀면 새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가락 위에 사뿐히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후들후들 떨리면서 올라왔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당당해졌어요. 할머니가 손가락을 흔들어도 발가락으로 꽉 잡고 벌켰고 할머니가 방안을 걸어 다녀도 내려가지 않고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좀 낫지, 이 녀석. 많이 좋아졌다. 할머니가 밥을 먹을 때면 새도 모이를 먹었어요. 할머니가 뜨개질할 때 새도 옆에 앉아서 실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잠들면 새도 바구니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는데 새가 슬금슬금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창문 턱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방안을 두리번거릴 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새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창을 더 넓게 열어주었습니다. 바깥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다 나았으면 가야지. 새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가만히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고마운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것 같기도 했어요.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뭔가 했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는 말 대신 날개를 한번 폈어요. 이제 완전히 나은 날개였습니다. 그리곤 날아올랐어요. 창문 밖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저 멀리 산 위로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새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새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바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혼잣말을 마친 할머니는 창문을 닫았어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구니가 빈 채로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바구니를 잠깐 바라보다가 빗자루를 집어들고 마당을 다시 쓸기 시작했습니다. 허전했지만 할머니는 그 허전함에 익숙했어요. 남편도 떠났고 자식들도 떠났으니깐요. 떠나보내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라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가 떠나고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할머니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문을 열었는데 집 나갔던 새가 창문턱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왜 왔어? 새는 반갑다는 듯 부리를 살짝 벌리더니 작은 무언가를 할머니의 뜰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할머니를 돌아보고는
저 하늘로 다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뜰로 내려가 새가 떨어뜨린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씨앗이었어요. 아주 작은 씨앗 하나였는데 신기하게도 겨울 아침 햇살 아래서 은은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작은 불꽃이라도 타고 있는 것처럼요. 흰색인 것 같기도 하고 금색인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씨앗을 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뭘까? 할머니는 그날 오전 내내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뜰 한가운데 쪼그려 앉았어요. 손가락으로 땅을 조금 팠어요. 겨울 땅이라 딱딱했는데 할머니의 손가락이 닿은 곳만큼은 흙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 안에 씨앗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흙을 덮고 손바닥으로 꾹꾹 다져주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도 뿌려주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슉슉. 마치 땅 속에서 무언가 숨을 쉬는 것 같은 아주 희한한 소리?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 할머니가 뜰에 나와 씨앗을 심은 자리를 들여다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땅이 갈라져 있었어요. 작은 새순이 흙을 뚫고 나와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새순이었는데 그 녹색빛이 겨울뜰에서 어찌나 선명하게 빛나던지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그 새순 앞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겨울에 이게 어떻게. 그 새순은 이 겨울 속에서 하루하루 자라났습니다. 사흘이 되자 무릎 높이가 되었고 닷새가 되자 허리 높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열흘이 되었을 때 이른 아침 할머니가 뜰에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처음 보는 꽃이었습니다. 꽃잎이 5장이었는데 색이 이상했어요. 흰색인 것 같기도 하고 연분홍 같기도 하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빛을 받으면 은빛이었다가 낮이 되면 따뜻한 홍색이 되었다거나 저녁이 되면 연보라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향기가 났습니다. 꽃 앞에 서 있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 향기였어요. 할머니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깊은 산 속에 봄길새 한 마리가 사는데 그 새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씨앗을 준다고. 그 씨앗을 심으면 겨울에도 꽃이 핀다고. 그럼 그게 진짜였단 말이야? 할머니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얼른 눈을 깜빡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이웃집 옥분이가 먼저 보고 옥분이 남편도 보고 또 그 이웃이 보고 며칠 만에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꽃이 피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뜰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꽃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꽃 앞에 서 있으면 왠지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오래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몸 어딘가 아프던 것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쩔뚝거리며 온 할머니 한 분은 꽃 앞에 한참 앉아있더니 덜 아프네? 이제 아프지 않아 하며 걸어갔습니다. 오랜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아저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소문이 촌장 만드기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만드기는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어요. 겨울의 꽃?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는다니까?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 입에서 그 꽃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기하다. 따뜻해진다. 몸이 치유되는 것 같다. 심지어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던 점례 할머니가 꽃 앞에서 한참 앉아있다가 걸음이 가벼워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러자 만드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원래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땅이 있으면 빼앗고 싶었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이로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손에 들어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촌장이 된 것도 마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았지만 땅 많은 만덕이에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덕이는 직접 애순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뜰에 들어서자마자 꽃을 보았습니다. 겨울 한가운데 눈이 채 녹지 않은 뜰에 피어있는 그 꽃을요. 그 꽃을 본 순간 만덕이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발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가슴 어딘가 찡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봄 들판에 나갔던 기억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노란 민들레가 가득하던 들판,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 그때의 따뜻한 손.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어요. 만드기는 얼른 그 기분을 눌려버렸습니다. 애순할멈, 이 꽃 나한테 팝시다. 뿌리째 캐서 내 집들에 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수 없어요. 팔 수 없다니. 돈을 드리겠다는데 왜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꽃은 팔 수 있는 게 아님이에요. 그럼 꽃 씨앗이라도 내게 주시오. 씨앗도 없어요. 그냥 심어졌으니까요. 만덕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씨앗이 어디서 났겠소? 하늘에서 뚝 떨어졌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만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판단도 없고 화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만덕이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만덕이는 이를 갈면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만덕이는 부하 2명을 데리고 몰래 애순할머니 담장을 넘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에요. 꽃을 뿌리채 캐려고 호미를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방향도 없고 끝도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등불이 꺼졌고 어둠이 짙어졌어요. 세 사람은 서로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로 담장 쪽으로 허둥지둥 뛰었습니다. 담을 넘다가 옷이 찢어지고 발을 삐고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났어요. 꽃은 뜰 안에서 여전히 신비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그 뒤로도 마을 회의에서 저 꽃이 마을에 나쁜 기운을 부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특히 옥분이가 큰 소리로 나섰어요.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소? 할머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게요. 저 꽃 때문에 내 남편 불면증이 다 나왔는데 그게 재앙이요? 만덕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만덕이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왠지 작아 보였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만덕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애순할머니 집 뜰의 꽃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만덕이는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달이 밝았고 눈 위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만드기는 발소리를 줄이고 애순할머니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담장 너머로 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꽃이 달빛 아래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달빛을 받은 꽃잎이 더 하얗고 향기도 더 멀리까지 퍼져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꽃 위에 무언가가 앉아 있었어요. 꽃새였습니다. 그 회색빛 작은 새가 꽃 줄기 위에 앉아서 달빛을 받으며 만덕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만덕이는 처음에 그 새를 잡으려고 담장을 넘으려 했어요. 하지만 새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그 눈이 너무 맑았어요. 정말 오묘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듯한 그 눈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덕이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5살 겨울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덕이는 동생들이 잠든 걸 확인한 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뭘 먹여야 하나? 그 생각만 했어요. 무섭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솥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만덕이는 빈 솥이 무서웠습니다. 빈 손이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채웠어요. 계속 채웠어요. 그런데 채워도 그 무서움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땅이 생겨도 춘장이 되어도 자고 나면 또 다른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빈 솥 앞에 앉아있던 그 15살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새의 눈앞에서는 그게 그냥 보였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만덕이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어요. 그 큰 체구의 만덕이가 겨울밤 담장 앞에 혼자 서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밤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새는 잠시 후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가 날아간 자리에서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꽃잎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떨어진 꽃잎들이 바닥에 닿지 않고 다시 떠올라서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덕이의 발등 위에도 꽃잎 하나가 내려앉았어요. 만덕이는 그 꽃잎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으로 잡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어요. 마을 곳곳에 꽃이 피어 있었거든요. 애순 할머니 집들에만 있던 꽃이 아니었어요. 담장 옆에도, 길가에도,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터에도, 심지어 우물가 돌틈에도, 어젯밤 꽃잎이 지나간 자리마다 새 꽃이 돋아나 있었어요. 어머!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날씨도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리가 내리던 아침이었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이들은 누비옷을 입고 나왔다가 더워서 벗어 던졌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개울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이 풀렸습니다. 봉화골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봄이 왔어요. 마을 어른들은 서로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게 정말 봄이오? 진짜 봄이 온 거요?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골목으로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덕이는 그날 아침 혼자 애순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아무 말 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가 나왔을 때 만덕이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애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요. 방을 안내하며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숭늉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창밖에선 봄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날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때가 있거든요. 봉화골에 봄이 찾아온 그 해부터 마을에는 해마다 봄이 제때 찾아왔습니다. 애순 할머니는 그 이후로도 2번의 봄을 더 맞이했어요. 3번째 봄이 오던 날 아침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뜰에 꽃이 활짝 피어있는 날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잠자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뜰의 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해마다 봄이 되면 그 자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는 그 꽃을 애순꽃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봉화골 사람들만 그렇게 불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 꽃밭에서 잠깐씩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거기 서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서요. 만덕이는 그 뒤로 달라졌다고 했어요. 땅을 빼앗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일에 더 귀를 기울이었습니다. 나이 든 뒤에 누군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겨울밤에 내가 그 새 눈을 봤거든? 그것이 나를 바꿨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아주 오래오래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착한 마음 하나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꽃이 되고 그 꽃이 봄이 되었다고요. 그 봄은 한 번 온 이후로 다시는 떠나지 않았다고.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봉화골의 봄을 기다리는 마을 이야기 어떠셨나요? 봉화골의 애순 할머니 기억나시죠? 다친 새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할머니.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씨앗이 되어 온 마을에 봄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 혹시 이런 기억 여러분께도 있으신가요? 작은 친절 하나가 나중에 뜻밖의 온기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분께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선물처럼 전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인생 나날들의 하루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밀도입니다. 40년을 꽉 채워 일하고 퇴직한 한 남성의 이야기예요. 그가 그리워한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가 진짜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성태가 퇴직한 건 지난해 늦가을이었다. 인사팀 직원이 꽃다발을 들고 왔고 부서 사람들이 케이크 초에 불을 붙였다. 누군가 준비해온 영상에는 그의 40년 인생이 짧은 사진들로 지나갔다. 신입대 사진, 과장 진급식 사진, 팀 회식 사진. 박수가 쏟아졌고 성태는 웃었다. 잘 웃었다. 눈물도 조금 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몸이 먼저 알아챘다.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다. 습관이었다. 40년이 넘게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알아서 깬 것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오늘은 안 가도 된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좋았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아침 8시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이불 위에 앉아 멍하니 빛을 바라봤다. 좋은 거 맞다. 이렇게 산 게 맞다 싶었다. 그게 사흘쯤 지속되었다. 넷째 날부터 무언가 이상했다. 일어나도 갈 데가 없었다. 밥을 먹으며 TV를 켜도 뭘 봐야 할지 몰라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다 껐다. 산책을 나갔는데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빙 돌다 들어왔다. 시간이 넘쳤다. 하루가 길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동네 벚나무에 꽃이 피고 아파트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한꺼번에 터졌다. 사람들이 꽃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세우고 아이에게 꽃을 보여줬다. 아이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성태는 생각했다. 아, 봄이 이렇게 긴 계절이었나? 직장을 다닐 때는 봄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봄을 볼 틈이 없었다. 4월이면 연간 결산이 끝나고 새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시기였다. 꽃이 피었다는 걸 달력 보고 알았다. 벚꽃 구경은 항상 다음 해로 미뤄졌으나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봄이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성태는 공원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졌다. 예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예쁨이 어딘가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꽃을 보는 눈은 있는데 꽃을 받아낼 마음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았다. 좋은 게 눈앞에 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그 이상한 공백. 혹시 이런 기억 여러분께도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그 낯선 기분. 성태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차려 먹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낮잠에서 깨니 오후 3시였다. 3시간을 잔 것이었다. 그게 퇴직 후 첫 번째 봄날의 기억이었다. 그해 4월은 참 바빴다. 성태가 42살 때였다. 당시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회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였고 팀원은 6명인데 할 일은 15명 뿐이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내 순옥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밥을 먹으면서 인사를 제대로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지하철 안에서 서류를 봤다. 자리가 없어 서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보고서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몇 개가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내릴 역을 거의 놓칠 뻔한 날도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2~3명은 나와 있었다. 자리에 앉으면 커피 한 잔, 전화 2통, 이메일 15개. 그게 출근 후 첫 1시간이었다. 오전이 지나면 점심이었다. 너무 바빠서 자리에서 10분 만에 먹은 날도 있었다. 저녁이 되어도 대부분 퇴근하지 못했다. 밤 9시에서 10시는 기본이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달했던 2달은 자정을 종종 넘기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순옥은 자고 있었다. 냉장고에 싸놓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샤워하고 쓰러지듯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똑같은 하루였다. 주말도 비슷했다. 토요일엔 오전에만 회사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후까지 있었던 날도 있었다. 일요일엔 집에서 노트북을 폈다. 딸 지연이 초등학생 때였는데 어깨에 올라타며 아빠 놀자 하면 조금만 있다가 하고는 잊어버린 날도 여러 번이었다. 사실 잊어버렸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았다. 그게 20년쯤 됐다. 지금 소파에 앉아 그 시절을 떠올리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아리다. 힘들었다. 분명히 힘들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던 밤도 있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감기에 걸려도 약으로 대충 때우고 출근을 했었다. 쉬면 뒤처질 것 같았다. 하루를 빠지면 그 하루만큼 누군가가 앞서가는 것 같았다. 휴가를 내면 눈치가 보였고 눈치가 보여서 내지 않으면 몸이 먼저 알았다. 그게 20년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시절이 그리운가? 성태는 한참을 생각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다 결국 껐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창을 타고 거실까지 들어오고 있었다. 사실 그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정확히는 그 시절의 어떤 감각이 그리운 걸 수도 있다는 것을. 바빴던 그 시절에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숨이 가팠고 매일이 빠듯했고 열정으로 몸이 달궈졌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었고 내가 여기 없으면 뭔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감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없어진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없어진 것이었다. 아내 이순옥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부엌에서 국을 끓였다. 그러고 나서 거실을 쓸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베란다 창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 모든 행동에는 조용하고 질서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연습해온 동선처럼 자연스러웠다. 성태는 그걸 처음 봤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의 아침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순옥은 자신만의 아침을 살고 있었다. 그게 묘하게 낯설었다. 같은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처음 보는 것이 있었다. 나 이따 장 보러 나가. 응? 같이 갈래? 성태가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순옥이 나간 후 혼자 남은 집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내와 함께 있어도 어색하고 혼자 있으면 공허했다. 어느 쪽도 편하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다. 그 40년 동안 성태가 집에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저녁 늦게 들어와서 자고 새벽에 나갔다. 주말엔 피곤해서 잠을 잤다. 가족여행은 1년에 한두 번이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간 게 몇 번인지 손에 꼽았다. 순옥은 그 시간을 혼자 살아온 것이다. 지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시장을 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지연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아파트 반상회도 나가고 성태가 없는 자리를 순옥이 채우며 살아온 것이다. 성태는 그 삶을 본 적이 없었다. 결과만 받아왔다. 차려진 밥, 세탁된 옷, 청소된 집. 성태는 그제야 집안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거실 한쪽에 화분이 6개 있었다. 언제 저렇게 많아졌지? 베란다 한켠에 순옥의 재봉틀이 있었다. 순옥이 바느질을 하는지 몰랐다. 부엌 서랍을 열어보니 메모지가 가득했다. 장볼 것들, 전화해야 할 곳들, 기억해야 할 날짜들, 세밀하고 빼곡했다.
이 집은 누군가가 꼼꼼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성태가 모르는 사이에, 성태가 없는 시간에. 이 집은 순옥의 집이었다. 성태는 그 집에 손님처럼 얹혀 살았던 것일 수도 있었다. 저녁에 순옥이 밥을 차렸다. 성태가 수저를 들다 뜬금없이 물었다. 나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아? 순옥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잠깐 성태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불편하지 않아. 그냥 아직 어색해. 그 말이 위로가 됐다. 그리고 또 조금 아팠다. 솔직한 말이 때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공원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흰머리에 체격이 작은 노인이었다. 항상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성태도 매일 공원에 나왔지만 그냥 걷다 돌아왔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답답할 것 같아서 나오는 것이었다. 열흘쯤 됐을 무렵 그 벤치 근처를 지나가는데 노인이 손을 들었다. 저기, 거기 앉아도 됩니다. 나는 이쪽 끝에 있으니까. 성태가 반대편 끝에 앉았다. 노인은 이어폰을 꽂고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뭘 듣고 계세요? 듣는 게 아니고 녹음하는 거예요. 새소리. 매일 와서 녹음해요. 성태가 멈칫했다. 노인의 이름은 최병수였다. 78살. 퇴직한 지 16해. 이 공원에 나온 지는 5년이 됐다고 했다. 처음에 이 공원에 왔을 때 저도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바람이나 쐬자 싶어서 나왔는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바로 옆 나뭇가지에 앉더니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예쁜 소리던지 그 소리가 다음 날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날은 그 새가 없었어요. 다른 새가 있었는데 소리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번엔 녹음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성태가 물었다. 그걸로 뭘 하세요? 병수가 웃었다. 뭘 하긴요. 그냥 모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들어요. 4월의 새소리랑 7월의 새소리랑 또 11월의 새소리가 다 달라요. 같은 가지인데 계절마다 앉는 새가 달라요. 그게 신기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성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뭔가 중요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느낌이었다. 행복하세요? 물어놓고 스스로 놀랐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처음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묻기엔 과한 질문이었다. 병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올 이유는 생겼어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기 올 이유. 성태는 그 말을 집에 가져갔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한참을 맴돌았다. 오늘 여기 올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단순한 건데 지금 성태에게는 없었다. 공원에 나오는 이유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없었다. 뭔가 기다리는 그 이유가 없었다. 있어야 할 이유가 하루하루 미뤄지고 있었다. 다음 날도 공원에 나갔다. 병수 노인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성태가 자연스럽게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 인사를 하고 나란히 앉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는 걸 성태는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다. 말없이 옆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
저 어제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무슨 말이요? 올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퇴직하고 얼마나 됐어요? 반년쯤이요. 힘들죠, 처음엔. 성태가 쓴웃음을 지었다. 힘들다기보단 허전해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딘가 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병수가 녹음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요. 퇴직하고 첫 해에는 내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회사 다닐 때는 내 이름 앞에 직함이 붙었잖아요. 부장 최병수. 그게 사라지니까 나는 그냥 최병수인데 그 최병수가 뭐라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지를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게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걸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새소리 녹음이라니. 근데 이걸 하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은 어떤 소리가 들릴까? 어제랑 뭐가 다를까? 그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그 기대가 오늘을 채워줬고요. 성태는 잠시 조용히 있다 말했다. 저는요, 바빴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이상하죠? 그때는 힘들어서 죽겠다 했는데. 병수가 방긋 웃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각이 그리운 거잖아요. 성태가 멈칫했다. 살아있다는 그 감각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야 뭔가가 돌아간다는, 내가 필요하다는 그 감각. 그게 삶의 밀도라는 거예요. 바빠야만 그 밀도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밀도. 성태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밀도는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다는 느낌. 그게 밀도예요. 새소리를 녹음하면서 나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고 내 안에 남는다는 걸 느껴요. 그 느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순간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졌다. 두 사람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아도 돼요. 오늘 여기 새 한 마리 왔다. 어제랑 소리가 다르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채워져요. 성태는 그날 처음으로 하늘을 오래 봤다. 벤치에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시계를 보지 않고 다음에 뭘 해야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봤다. 봄 하늘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저렇게 깊은 파란색인지 몰랐다. 42년 동안 봄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성태는 매일 공원에 나갔다. 병수 노인과 나란히 앉았다.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다. 병수는 새소리를 녹음했고 성태는 처음엔 그냥 하늘을 보거나 꽃잎이 지는 걸 보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태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적고 싶은 게 하나 생겼던 것이다. 오늘 바람이 어제보다 따뜻하다. 그걸 적었다. 별것은 아니었다. 그냥 오늘 느낀 것이었다. 근데 적고 나니 오늘이 기록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그 감각. 며칠이 지났고 메모는 쌓였다.
4월 17일 공원 입구에 목련꽃이 다졌다. 개나리는 아직 한쪽이 남아있다. 병수 어르신이 오늘은 직박구리 소리 2개를 녹음했다고 한다. 4월 20일 벚꽃이 다지고 초록잎이 나왔다. 벚꽃이 지면 나무가 허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초록잎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 꽃이 지는 게 끝이 아니었다. 4월 22일 공원 고양이가 처음으로 가까이 왔다. 밥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왔다. 발끝에서 손냄새를 맡더니 가버렸다. 이름을 붙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성태의 새로운 하루들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이 밥을 차리며 물었다. 당신 요즘 매일 공원 가네? 거기 알게 된 어르신이 있어. 좋은 분이야? 성태가 잠깐 생각했다. 좋은 분이라기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준 분이셔. 순옥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성태를 봤다. 무슨 말? 오늘 여기 올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순옥이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성태는 좋았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고 잘됐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웃는 방식이었다. 그날 밤 성태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4월 어느 날 아내가 이쁘게 웃었다. 아내가 웃는 걸 오늘 처음 제대로 봤다. 눈 옆에 주름이 생겼다. 예쁘다. 그 메모를 적고 나서 성태는 오래 생각했다. 바빴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리운 건 그게 아니었다. 바빠서 그리웠던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리웠던 것이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었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뭔가가 된다는 그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은 바쁠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었다. 봄 하늘을 올려다볼 때도 생겼다. 병수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오늘 공원에서 본 것들을 메모장에 적을 때도 그리고 아내가 웃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봤을 때도 밀도는 크기가 아니라고 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다는 느낌. 그게 밀도였다. 봄이 조금씩 성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었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직도 하루가 가끔씩은 너무나 길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공원에 나갈 이유도 생겼고 병수 노인이 오늘은 어떤 소리를 녹음했는지 들을 이유가 생겼다. 메모장에 이 오늘을 적을 이유가 생긴 거다. 작아도 됐다. 오늘 것이면 됐다. 성태는 내일 아침에도 공원에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공원 고양이 이름을 뭘로 할지 고민하며 잠이 들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바빴던 그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면 어쩌면 그 바쁨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닐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던 그 감각이 그리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봄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오늘 바람이 따뜻하다는 걸 적는 것만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웃는 걸 제대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각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까운 분께 카카오톡으로 살짝 전해주세요. 선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스쳐 지나간 사람이 떠오르는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읽어드린 책은 놓아줌에 대하여입니다. 5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앞에서 자신이 진짜 그리웠던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제복 씨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주변 관계가 새롭게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봄이 이상하게 느리게 왔다. 이재복은 그렇게 생각했다. 창문 밖 매화가 피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담장 너머 벚꽃이 피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봄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어도 무언가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마도 혼자 맞이하는 봄이 처음이어서 그럴 것이다. 작년 11월 아내 최인숙이 먼저 갔다. 갑자기는 아니었다. 3년을 함께 싸웠다. 처음 암 진단을 받던 날 병원 주차장에서 인숙은 울지 않았다. 제복도 울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라탔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서 된장찌개 먹어요. 그게 전부였다. 3년 동안 병원을 오가고 약봉투를 챙기고 조금씩 더 작아지는 사람의 손을 꼭 쥐며 함께 버텼다. 그리고 단풍이 다진 날 아침 인숙은 조용히 손을 놓아버렸다. 제복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제복은 그 뒤로도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밥을 해먹었다. 콩나물국에 끓이면 두 사람이 먹을 양이 끓여졌다. 아직도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젓가락도 두 벌을 꺼냈다가 하나를 도로 집어넣는 일이 반복됐다. 화면이 켜져 있으면 집이 덜 조용한 것 같아서 텔레비전을 켜두었다. 인숙이 살아있을 때는 이 텔레비전 소리가 늘 거슬렸다. 지금은 볼륨을 더 높여도 집이 조용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하루들. 그렇다고 그게 무섭거나 슬프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이었다.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날도 그런 하루들 중 하나였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는데 동창 단톡방에 알림이 떠 있었다. 진주고 72학번 동창회라는 이름의 단톡방. 누군가 경로당 봄 모임 사진을 올렸고 거기에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다. 제복은 별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다. 참석자 명단에 올라온 이름 하나. 박순옥. 제복은 휴대폰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움직였다. 50년 동안 잘 덮어두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름 석자가 고스란히 그것을 들춰냈다. 먼지가 쌓인 서랍을 열었을 때 나오는 냄새 같은 것. 오래되었는데 낯설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 제복은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제복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제복이 박순옥을 처음 본 건 고등학교 1학년 봄이었다. 진주고는 남녀공학이었다. 도서관이 공통시설이었고 제복은 집이 좁아서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도서관을 자주 갔다. 집에 동생이 셋이 있었다. 막내는 늘 울었고 둘째는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도서관 구석 자리가 제복에게는 작은 피난처나 같은 곳이었다. 그 도서관 창가 자리에 늘 앉아있던 여자애가 박순옥이었다.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었다. 늘 뭔가를 적고 있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노트. 일기인지 시인지 제복은 알 수 없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세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서관에 누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선생님이 옆에 서 있어도 그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같았다. 수업 종이 울리면 그제야 천천히 노트를 덮고 일어났다.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세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사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제복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다들 쉬는 시간이 되면 시끄럽게 몰려다녔는데 혼자서 충분한 사람 같아 보여서 제복은 3달 동안 말을 걸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왜냐면 제복은 반에서 꽤 씩씩한 편이었다. 선생님한테 대드는 친구들을 말리는 역할도 했고 처음 보는 동네 형한테도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자의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조용한 세계를 깨트리는 것 같아서였다. 다음에 하고 미루다 보니 계절이 바뀌어 있었다. 그때 제복은 그것이 아쉬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게 어떤 종류의 아쉬움인지는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겨우 말을 건 것도 대단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5월의 어느 오후였다. 도서관이 거의 비어 있었다. 제복이 구석자리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건너편 창가에서 연필 하나가 또르르 굴러왔다. 책상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제복 쪽으로 굴러왔다. 제복이 집어들었다. 투비 연필이었다. 많이 써서 짧아진. 제복은 일어나서 창가 자리로 걸어갔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순옥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제복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 놀란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눈빛이었다. 꾸미지 않는 눈이었다. 제복은 연필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순옥의 목소리는 낮고 청량했다. 그리고 다시 노트로 시선을 내렸다. 그 짧은 2초의 눈빛. 제복은 그것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떠올렸다. 밥을 먹다가도 수업을 듣다가도 잠들기 직전에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두 마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2학년이 되면서 반이 갈렸다. 수능을 치고 각자 다른 대학을 갔다. 연락처 하나 받아두지 못한 채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름 3글자밖에 모르는 채로. 제복이 사회로 나와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이름은 점점 기억의 뒤편으로 밀려나왔다. 그러다 30에 인숙을 만나 결혼을 했다. 아이 2을 낳고 사업하고 이사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며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까지 봤다. 그 세월 속에서 도서관 창가의 여자애는 완전히 잊혔다. 아니, 잊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 화면 속 그 이름 석자가 말하고 있었다. 잊지 않았다고. 연락을 할까 말까 사흘을 고민했다. 첫째 날은 그냥 휴대폰을 엎어두었다. 둘째 날엔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다. 셋째 날엔 뭐라고 쓸지 혼자 연습해봤다. 박순옥 씨, 안녕하세요. 저 이재복입니다. 아니, 기억 못하면 더 난감해진다. 다시 썼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것도 어색하다. 오래전 기억이지만, 아니, 이건 더 이상하다.
3번을 썼다 지우고 결국 넷째 날 오후 그냥 보내버렸다. 박순옥 씨, 저 이재복입니다. 진주고 72학번. 혹시 기억하시는진 모르겠지만 동창 단톡방에서 이름 보고 반가워서요. 보내놓고 휴대폰을 소파 쿠션 아래 넣어두었다. 심장이 쿵쾅쿵쾅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스스로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주전자를 올렸다 끄고 베란다를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2시간 10분 후에야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 이재복 씨, 기억하죠? 잘 지내셨나요? 제복은 그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순옥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50년이 지났는데 그 짧은 순간을. 제복은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 벚나무에 꽃이 한창이었다. 바람이 불자 꽃잎 몇 장이 흩날렸다. 이후 며칠 동안 카톡이 오갔다. 어색하지는 않았다. 5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도 서로 어디 살고 있는지, 아이는 몇이나 되는지, 건강은 어떤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순옥도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여의었다고 했다. 지금은 진주에서 딸 가족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딸이 걱정이 많아서 멀리는 못 가요. 웃음 웃음 이모티콘. 제복은 그 카톡을 받고 웃었다. 오래간만에 웃은 것 같았다. 그리고 순옥이 먼저 물었다. 이재복 씨, 혹시 진주 오실 일 있으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오실 일이 있으면 이라고 썼지만 이재복은 그게 오세요 라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고 빠르게 답장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약속날 아침, 제복은 옷을 3번을 갈아입었다. 회색 바람막이를 입었다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네이비 재킷으로 바꿨다. 그것도 어쩐지 거하게 차려입은 것 같아서 다시 밝은 회색 면 재킷으로 갈아입었다. KTX를 타고 진주에 내렸을 때 봄바람이 달콤하게 불었다. 남강 쪽에서 물냄새가 섞인 듯한 바람이 왔다. 제복은 역에서 나오며 잠깐 멈춰 그 바람을 맡았다. 오래전에 맡아본 것 같은 냄새였다. 어디서 맡아봤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냥 낯설지 않은 오래된 냄새였다. 카페는 남강 근처에 있었다. 제복이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왜 손이 떨리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순옥이 들어왔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된 작고 단아한 여자였다. 분홍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살짝 굽은 허리, 사람 좋아 보이는 눈가의 주름. 제복은 순간 그 얼굴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순옥을 찾으려고 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던 그 여자애를. 있었다. 남아 있었다. 눈가에 아주 조금. 2사람은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말이 잘 통했다. 웃음도 많이 나왔다. 순옥은 생각보다 수다스러운 편이었다. 자신의 등산 모임 이야기,
지역 합창단 이야기, 손녀 이야기. 활발하고 밝고 생기 있는 사람이었다. 제복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이 사람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세상과 거리를 두던 그 여자애가 아니었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 그냥 다른 사람이었다.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제복은 창밖을 바라봤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자 창밖이 까매졌다. 그 어두운 유리창이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늙었다. 많이. 오늘 좋았다. 분명히 좋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기도 했다. 그 이후로 카톡은 계속 이어졌다. 아침 인사,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어느 날은 순옥이 등산 모임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산 위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복은 그것을 보며 웃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싶어서. 그런데 제복은 뭔가 어긋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순옥은 활발했다. 친구가 많았고 등산 모임, 노래 모임, 봉사 모임. 카톡에서도 그 생기가 느껴졌다. 좋은 사람이었다. 밝고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 제복은 그게 분명히 좋았다. 그런데 제복이 기억하던 박순옥은, 고등학교 시절의 박순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도서관 창가에 혼자 조용히 무언가를 적던 그 아이. 주변이 시끄러워도 자기 세계 안에서 고요히 머물던 그 존재. 말이 없어도 충분한 사람처럼 보이던 그 모습. 제복이 50년 동안 기억 속에 간직했던 박순옥은 그 모습이었다. 지금의 순옥은 같은 이름, 같은 눈가의 주름이었지만 다른 사람같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이 카톡을 보내왔다. 제복씨, 다음에 진주에 오시면 같이 남강 걸어요. 봄에 거기가 정말 예뻐요. 벚꽃 지고 나면 유채꽃이 노랗게 피거든요. 제복은 그 문장을 읽고 오래 휴대폰을 내려봤다. 따뜻한 말이었다. 진심으로 초대하는 말이었다. 가고 싶었다. 그런데 동시에 무언가가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로 내려가면 세 번째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생기면 그 다음이 또 생길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제복은 알 수가 없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었다. 그냥 옳은 방향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제복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서랍을 열었다.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아내 인숙과 찍은 사진이었다.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경주였던가? 해운대였던가? 인숙이 제복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었다. 제복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찍히는 게 늘 어색해서 그렇게 반쪽짜리 웃음을 지었다. 인숙은 항상 그런 제복을 보며 그것도 웃는 거냐며 웃었다. 화질이 흐릿하고 색이 바랬지만 인숙의 그 웃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제복은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들었다. 순옥을 만나고 싶어서인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것인지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날 오전 제복은 산책을 평소보다 훨씬 길게 했다. 커다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걸으면서 생각들이 스스로 흘러가게 두고 싶었다. 정리하려고 하면 더 엉켜지는 것이 생각이었다.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그 옆 골목을 접어들었다. 오래된 주택가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졌다.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이 막 새잎을 내밀고 있었다. 봄이 담벼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담벼락 너머로 하얀 목련이 피어 있었다. 꽃이 꽤 크고 탐스러웠다. 바람이 불자 꽃잎 몇 장이 천천히 떨어졌다. 핀 꽃잎이 빙글빙글 돌며 바닥으로 내려왔다. 제복은 발을 멈췄다. 이 골목을 인숙과 자주 걸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였을 때 학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 골목에 이 목련나무가 있었는지 제복은 기억하지 못했다. 아마 그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냥 보지 못했던 것이었을 거다. 인숙은 늘 이 골목 목련을 보면 발을 멈췄다. 그리고 한참 올려다보았다. 여보, 목련은 왜 이렇게 빨리 지는 거래요? 제복은 그때도 별 대답을 안 했다.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애들 저녁 차려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걸로 인숙이 한 번도 삐지진 않았다. 그냥 웃으며 따라 걸어왔다. 오는 길 내내 목련 이야기를 했다. 그 꽃이 왜 좋은지, 봄마다 이 골목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제복은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었다. 그때는 집에 돌아가서 저녁 먹고 잠드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이 귓가에 생생했다. 제복은 목련 아래 서서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꽃잎이 또 하나 떨어졌다. 바람도 없는데 그냥 떨어졌다. 때가 되면 지는 게 목련이었다. 목련은 피면서 이미 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꽃이었다. 혹시 이런 기억 여러분께도 있으신가요? 오래된 인연을 다시 의려 했다가 정작 내가 그리웠던 것은 그 인연이 아니라 그 시절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기억이, 아니면 반대로 끊어진 줄 알았던 그 인연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 있었다는 걸 깨달은 기억이. 제복은 그 순간 조용히 생각이 정리되었다. 나는 박순옥이 그리웠던 게 아니었다. 나는 내가 17살 때였던 그 봄이 그리웠던 것이다. 가슴이 뛰던 시절, 연필 하나에도 설레던 그 감각,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던 그 가벼운 아침들, 박순옥이 그 시절의 상징이었을 뿐이다. 지금의 박순옥은 다른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었다. 좋은 첫사랑이었다. 다만 내 인연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내 인연은 인숙이었다. 40년을 함께 밥을 먹었다. 40년을 같은 이불을 덮었다. 40년 동안 싸우고 화해하고 울고 웃었다. 제복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내 팔을 잡아준 사람. 아이들 졸업식 날 제복보다 더 많이 울었던 사람. 마지막까지 제복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이 있었다. 제복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목련 꽃잎이 또 하나 천천히 떨어졌다. 집에 돌아와서 제복은 휴대폰을 들었다. 순옥의 카톡이 아직 답장 없이 있었다. 남강 같이 걸어요. 제복은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억지로 이을 필요가 없었다. 순옥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두 사람 다 좋은 사람이지만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그 모양으로 완성된 것이었다. 도서관 창가, 연필 하나, 짧은 두 마디. 그게 두 사람의 인연이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다. 끊어진 인연은 끊어진 채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며칠 후 제복은 인숙의 무덤을 찾았다. 봄이 한창인 날이었다. 버스를 타고 가다 창밖으로 유채꽃밭이 보였다. 노랗고 넓었다. 순옥이가 말했던 그 꽃이었다. 남강변에 피는 유채꽃. 제복은 한참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다. 저 꽃밭을 인숙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리고 그게 곧 이제는 안 되는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욕심거렸다. 산 아래 공원 묘지는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인숙이 살아있을 때 민들레를 좋아했다. 때로는 꽃집에서 파는 꽃보다 들판에 피는 꽃이 더 예쁘다 했었다. 이름 없는 풀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쁘다고.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곤 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우스웠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인숙이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던 것들을 이제 제복이 들여다보았다. 제복은 민들레 몇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어 무덤 앞에 놓았다. 줄기에서 하얀 즙이 나왔다. 꽃다발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것들. 그래도 인숙이 좋아했던 꽃이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평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인사만 했다. 밥은 먹었냐, 춥지 않냐, 아들 재원이 다녀갔다. 그런 시시한 말들. 마치 인숙이 어딘가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덜 조용한 것 같아서였다. 소리내서 울어본 적은 없었다. 이상하게 그땐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아들 재원이는 장례 때 실컷 울었는데 제복은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게 냉정해서가 아니라 어쩐지 아직 사실이 아닌 것만 같아서였다. 인숙이 잠깐 어딘가 갔다가 돌아올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그 느낌이 여러 달이 지난 지금도 가끔 들었다.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일 때, 텔레비전에서 인숙이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나올 때, 슬리퍼가 아직 현관에 두 컬레 놓여 있을 때.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제복은 천천히 묘비 앞에 앉았다. 차가운 돌 위에 새겨진 이름, 최인숙. 1956년에서 2025년. 나 요즘 이상했어, 여보. 제복이 중얼거렸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목소리가 낮게 나왔다.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서 고등학교 때 그 사람 이름이 단톡방에 자꾸 뜨더라고. 50년 만에. 그래서 연락했어. 만나기도 했어.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자꾸 제복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당신이 보고 싶었던 거였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걸 이제야 알았어. 눈에서 눈물이 났다. 처음이었다. 인숙이 간 뒤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어깨가 흔들렸다. 봄바람이 불어왔는데도 콧등이 시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몰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무뚝뚝했는지. 당신 좋아하는 목련 보고 멈춰도 빨리 가자고만 했고, 어버이날이면 밥 한 끼 사주는 게 다였고, 생일날 선물 한번 제대로 산 적이 없었네. 처음 암 진단받던 날 병원 주차장에서 안아줬어야 했는데, 된장찌개 먹자라는 말에 그냥 따라갔잖아. 그 말 한마디 못했어. 미안해, 인수가.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민들레 꽃잎이 살랑살랑 움직였다. 묘비 앞에 놓인 노란 꽃들이 흔들렸다. 근데 나 이제는 알아. 내 인연이 당신이었다는 거. 처음부터 당신이었던 거야. 그 사람 도서관에서 연필 하나 주워줬을 때부터 당신이 내 인연이었던 거야. 당신이 내 인연이어서 다행이야. 제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이 시렸다. 그래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산 아래로 봄빛이 가득 내려앉고 있었다. 따뜻했다. 아내 인숙은 이런 봄날을 좋아했다. 어디선가 꽃향기 같은 것이 바람에 섞여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제복은 눈물을 천천히 닦고 일어섰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이제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로.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처럼. 가슴 어딘가에 인숙이 살아있으니까. 콩나물국 2인분을 끓이는 손처럼 목련 앞에서 멈추는 인숙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끊어진 인연은 놓아주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은 가슴 안에 살아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제복은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유채꽃 색깔을 생각했다. 노란색. 인숙이 좋아하던 색이었다. 그녀의 주방 앞치마가 노란색이었다. 부엌에서 그 앞치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노란 유채꽃이 필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날 것 같다고. 제복은 조용히 생각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복 씨의 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끊어진 인연을 억지로 이으려 할 때 사실 우리가 찾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 그때의 내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설레던 시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던 그 가벼운 날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끊어진 인연은 끊어진 채로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억지로 손을 뻗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도 나도 그 시절에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으니깐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 혹은 곁에 있었던 사람, 그 소중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로 전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가까운 분께 살짝 보내주세요. 선물처럼요.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이야기가 대신 전해줄 때도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으로 조용히 보내주시는 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복씨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수가 늦어서 미안해. 인수가 정말 사랑했어. 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